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부채에서 두 번째 비유동 부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는 지금 165페이지 같이 보시면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비유동 부채에서 추가되는 내용은 사채와 충당부채, 우발부채,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는 개념의 이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비유동 부채의 정의는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를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주요 개정 과목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장기 차입금, 결산일 기준으로 1년 후에 갚는 조건으로 빌린 돈이죠. 자,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내가 임대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이죠. 그 다음에 장기 매입 채무는 장기 외상 매입금, 장기 지급어음, 이렇게 두 개를 합한 걸 얘기를 하고, 실제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자, 여기 부분 사채 부분 보시면 우리 주식회사가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채무증서 형식으로 발행한 유가증권을 말하는데, 이 사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그림으로 한 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사채 관련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같이 개정 과목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는 이 개정 과목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적립한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자세하게 봐야 하니 뒷부분에서 함께 분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장기 차입금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결산일 기준으로 1년 후에 갚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빌린 돈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빌렸을 때 대변의 장기 차입금, 거래처 써주셔야 하고, 그리고 이걸 갚았을 때, 상환했을 때 차변의 장기 차입금,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자, 분개 한번 해보면 1번 신한은행으로부터 3년 후 상환하기로 하고 현금 500만 원을 차입했다. 자, 현금 빌렸으니 현금 증가했겠죠. 차변의 현금 500, 그리고 3년 후에 상환하기로 했으니 우리는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했다라고 대변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거래처는 신한은행 500 이렇게 쓰면 되고, 2번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에 대한 원금 500과 이자 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장기 차입금을 갚았으니 차변의 장기 차입금, 그리고 거래처 신한은행 500만 원 이렇게 장기 차입금을 감소시켜주고, 자, 이자 발생했죠. 그러면 이자 비용, 차변의 비용 발생으로 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 해당하는 금액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505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 임대보증금은 말 그대로 건물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았을 때 내 돈이 아니고 나중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대변의 임대보증금, 그리고 해당하는 임대료, 월세를 받았을 때는 대변의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 발생,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다시 만료가 돼서 돌려줬을 때는 차변의 임대보증금, 마찬가지로 임대보증금은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바로 분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번. 회사가 소유한 창고를 영재 상사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자, 보통예금 받았으니 차변의 보통예금 200 왜 받았어요? 임대차 계약하고 보증금 받은 거죠. 그러면 대변의 임대 보증금, 그리고 거래처 써주셔야 되겠죠. 거래처 영재 상사 금액은 20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다음 문제 보면 영재 상사에 임대한 건물의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 계약 체결 당시 받았던 보증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다시 반환했다. 그럼 현금 감소했으니 대변의 현금 200, 그리고 차변에는 임대보증금 영재 상사 20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5번 회사가 소유한 창고를 COP 상사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의 10%인 20만 원을 뭘로 받았어요? 계약금으로 받았죠. 자, 계약금으로 받았을 때 일단 현금 수령했으니 차변의 현금 20만 원, 그리고 계약금 성격으로 받게 되면 우리가 선수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COP 상사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면 회사가 소유한 창고를 2년간 COP 상사에 보증금 200만 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그리고 계약금 제외한 잔금을 영재 상사가 발행한 당좌표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현금으로 20만 원을 이미 받아 선수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 거죠. 그러면 선수금 받은 거를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니 우리가 분개를 해보면 선수금을 먼저 없애주셔야 되겠죠. 차변에 선수금,
그리고 거래처는 지금 누구한테 받았어요? COP 상사한테 받았죠? 금액은 20만 원 받았고 200에서 20만 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뭘로 받았어요? 지금 어디 보자. 영재 상사가 발행한 당저수표.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저수표는 우리 회사의 뭐다? 현금이다. 그래서 18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대변에는 임대보증금, 이 금액 모두 임대보증금, COP 상사 이렇게 200만 원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임대보증금 계약금으로 먼저 받은 거 선수금으로 처리해놨다가 계약금 나머지 잔액 모두 받고 계약이 실시가 됐을 때 임대보증금으로 이렇게 대체해주는 회계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수익 증대를 위해 사무실을 2년간 대리상사에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그리고 보증금 300만 원과 1개월분 임대료 3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같이 이체를 받았다. 그럼 보통예금으로 받은 돈이 지금 월세 30만 원 플러스 300만 원이니 330만 원이네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 300만 원 받은 거는 임대보증금 그리고 대리상사죠. 3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보통예금 자 어디 보자. 임대료를 받은 거니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 발생으로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3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관련 회계 처리를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새로 배우는 개념 사채. 우리가 취득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 또는 사채를 취득할 때 단기 취득, 단기 매매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 뭐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이면 매도 가능 증권 또는 사채를 우리 국채, 공채, 사채 등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적는다. 즉 취득하는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해봤는데 여기서는 취득하는 회사 입장이 아니라 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사채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주식회사가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채무증서 형식으로 발행한 유가증권으로 계약에 따라 일정한 이자는 여기 적혀있는 이자, 즉 액면이자를 얘기를 해요. 이 이자를 지급함과 동시에 만기의 원금을 상환, 갚을 것으로 약속하는 증서이다. 즉 우리가 회계를 회사 입장에서 하게 되면 이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나한테 돈 빌려줘. 그러면 나중에 갚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그 돈을 빌렸다는 증거로 이렇게 종이, 자, 채권입니다. 종이를 주는데 이 종이에 뭐라고 써져 있냐? 내가 빌린 돈 원금은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X1년 1월 1일부터 X4년 12월 31일까지 빌릴 건데 그 매년 이자 5%씩 주고 나중에 이 기간 다 되면 기한이 되면 원금까지 돌려줄게요 라고 말하는 돈을 빌렸다고 하는 약속 증서, 이걸 보고 우리가 국채, 공채, 사채 등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이제 용어 참고하실 내용은 자, 액면 금액은 여기 적혀있는 이 금액,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때 받게 되는 원금의 값을 우리가 액면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는 이자, 매년 몇 프로씩 줄게요 라고 적혀있는 이 이자를 액면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채권에 기재된 이자율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액면 이자율만큼 이자를 받고 나중에 액면 금액만큼의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이자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시장이자율은 쉽게 생각하면 시장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이자율로 더 쉽게 생각하면 은행에 돈을 넣으면 받는 이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이제 대중들한테 내가 돈을 빌리고 해당하는 그 돈을 빌렸다는 증서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는, 즉 사채를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가 우리 시험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사채를 발행하는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3가지가 뭐가 있냐?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자, 이 발행 용어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이 채권의 이자가 여기 나와 있는 채권의 이자가 5%예요. 즉,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 매년마다 5%씩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액면 이자율이 5%인데 시장이자,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똑같이 5%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 거 사채를 구매를 해도 되고 은행에 넣어놔도 되고 이제 선택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1,000만 원짜리 사채 금액을 딱 1,000만 원 받고 발행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발행을
액면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읽어보면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과 같은 채권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같았을 때는 시장 이자율에 우리 액면 가액을 이제 똑같이 1,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발행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을 때는 이제 액면 발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 액면 이자율은 회사에서 딱 정해서 여기다 적어 놓는 거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자, 액면 이자율은 5%인데 시장 이자율이 이렇게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시장 이자율이 한 6%가 됐다. 자, 즉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상황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은행에 돈을 넣어 놓겠어요? 아니면 회사에 채권을 사가겠어요? 당연히 높은 거 하겠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나 빨리 돈 빌려야 되는데 지금 돈을 못 빌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지금 이 1,000만 원짜리인 액면 금액을 1,0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더 적은 금액을 받고 발행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 1,000만 원짜리 액면 금액이 적힌 사채를 발행하면 나중에 원금은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건 동일해요. 하지만 이걸 발행해 줄 때부터 1,000만 원을 빌리는 게 아니라 더 적은 금액, 즉 여기에서는 액면 금액이 10,000원인데 9,000원만 받고 이걸 발행해 주고 나중에 원금을 10,000원을 주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싸게 발행한다. 왜? 내가 장부에 우리 회사에 적혀져 있는 액면 이자보다 시장 이자가 더 싸서 사람들이 이거 금액 그대로 받게 되면, 즉 액면 발행을 하게 되면 사가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액면 이자율이 5%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액면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 액면 가액과 액면 이자율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장 이자율은 계속해서 변하죠. 자,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더 낮아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사람들이 내가 이 5%의 액면 이자율로 사채를 발행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취득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액면 금액이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발행 금액, 즉 이거 사가려면 11,000원 필요해요 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 시장 이자율을 비교해서 뭐가 더 좋은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취득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아서 액면 금액보다 비싸게 발행한 채권을 우리가 비싸게 발행하는 걸 할증 발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면 이자율과 액면 가액, 액면 금액은 고정되어 있지만 시장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금액은 사실 여기 밑에 있는 참고사항에 시장 이자율에 따른 사채 발행 유형,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이러한 현재 가치를 따져서 금액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되고, 우리는 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액면 발행이냐, 10,000원짜리를 10,000원 받고 발행하냐, 할인 발행이냐, 10,000원짜리를 9,000원 받고 발행해 주냐, 그리고 할증 발행이냐, 10,000원짜리를 11,000원 받고 발행해 주냐, 이렇게 할증 발행이냐가 나눠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발행하는 것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할 줄 아시면 됩니다.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막상 회계 처리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자, 액면 발행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분개를 하실 때 사채를 발행했다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내가 해당 발행한 사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그 사채를 사간 사람, 취득한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무 이름이 사채인 거죠. 즉 대변의 사채라고 하는 부채를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 이 사채라고 적는 금액은 액면가액. 만약에 1,000만 원짜리면 나중에 1,000만 원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액면가액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운영자금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했다. 자, 키워드 나왔어요. 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뭐라고 쓴다? 대변의 사채. 부채 증가시켜준다. 얼마를? 액면가액을. 그러면 1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차변에는 이거를 사채를 발행하고 나서 내가 받은 돈이 있겠죠. 자, 받은 돈이 있겠죠. 돈을 빌린 거니까. 보통예금으로 받았네요. 보통예금으로 받았는데 발행가액이 내가 이 10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하면서 받은 금액이에요. 자, 얼마 받았어요? 100만 원 받았죠. 그러면 이렇게 차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써주시면 분개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에 비해서 분개는 쉽죠. 그래서 키워드 사채 발행했다, 대변의 사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할인 발행에 대해서 볼게요. 할인 발행 같은 경우는 내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아서 사람들이 싸게 이제 사가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덜 받고 발행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분개해 볼게요. 똑같습니다. 대변의 사채 똑같아요. 그리고 돈 받은 거. 내가 발행의 액면가액보다 좀 적게 받았겠죠? 그럼 그 금액의 차이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사채를 마이너스 차감하는 성격의 계정 과목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재무상태표에 사채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사채 발행 금액은 액면가액은 이렇게 100만 원, 그리고 할인 발행해준 금액 5만 원, 그래서 지금 95만 원이 사채의 장부가액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참고해 주시고, 자, 9번 문제 볼게요.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사채를 뭐 했다? 발행했다. 자, 그러면 키워드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대변에 사채 이렇게 쓰면 된다. 그리고 사채라고 적는 금액은 뭐다? 뭐다? 액면가액이다. 100만 원.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차변에는 받은 돈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받은 돈은 발행가액만큼 받은 거죠. 차변에 보통 예금 금액은 9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럼 지금 금액의 차이가 생겼죠. 100만 원짜리 95만 원만 받고 발행해 준 건데 5만 원 뭐라고 써야 돼요? 사채. 지금 싸게 발행한 거죠.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비싸게 발행한 할증 발행 차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증 발행에 대해서 볼게요. 자, 할증 발행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액면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더 높아서 비싸게 발행한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똑같이 대변에 사채라고 쓰고, 해당하는 차액 비싸게 발행한 만큼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사채를 플러스하는 성격의, 가산하는 성격의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쓰시게 될 거예요. 자, 분개 한번 해볼게요. 운영자금의 목적으로 사채를 뭐 했다?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의 사채. 자, 그리고 액면가액 금액 얼마예요? 100만 원. 할인 발행했던, 할증 발행했던 다, 액면 발행했던 다, 사채는 대변의 사채, 그리고 액면가액으로 적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받은 금액. 보통 예금으로 받았죠. 그런데 얼마 받았어요? 발행가액만큼, 즉 110만 원을 받았죠. 그러면 10만 원의 차익만큼은 우리가 어떤 계정 과목으로 쓴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 관련된 회계 처리는 사실 이거 말고는 계정 과목이 나오지 않아요. 사채,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지 한번 볼게요. 사채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인쇄비 등의 뭔가 추가적인 수수료가 들어간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하냐? 따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써야 하냐? 삐삐 아닙니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플러스하거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하거나, 즉 한번 문제를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보면 똑같이 사채 발행했다. 그리고 사채, 그리고 여기도 발행했다. 사채 발행했다. 자, 키워드 나오면 다 뭐라고 쓴다? 다 첫 번째로 대변의 사채, 사채, 사채 발행했다는 키워드가 나오면 다 대변의 사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채라고 쓰는 금액은 무조건 뭘로 써야 된다? 다른 금액 보시면 안 돼요. 액면가액으로 써야 된다. 액면가액 다 100만 원이죠. 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자,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그러면 발행해주고 이제 받은 돈이 다른 거겠죠. 자, 받은 돈을 지금 보통 예금으로 받았는데, 보통 예금으로 원래 100만 원을 받아야 했는데 사채 발행비 10,000 원을 빼고 받은 거죠. 그럼 얼마를 받은 거예요? 차변에 보통 예금 100만 원에서 10,000원 빼면 99만 원이죠. 99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10,000 원만큼을 수수료 비용이라고 쓴다? 아니다. 우리는 사채 발행할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싸게 발행해서 금액의 차이가 생겼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금액은 10,000원.
자, 이렇게 쓰고 그러면 다른 것도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 이번에는 발행가액을 95만 원에 발행을 해준 건데 여기서 또 만 원을 빼고 받은 거죠. 그러면 보통 예금으로 받은 게 94만 원이겠네요. 자, 이렇게 95에서 만 원 빼고 94만 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차액 6만 원 뭐라고 쓴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13번 문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11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만 원 빼고 받았죠. 자, 만 원 빼고 받으면 얼마 받은 거예요? 보통 예금으로 109만 원을 받은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오른쪽 대변에 9만 원만큼 뭐라고 쓴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 부분 발행하는 회계처리 관련해서 사채 발행비까지 회계처리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론 문제 우리 178페이지에 보시면 12번 문제 나와 있는데 다음 중 사채의 평가 계정으로 사채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것은 우리 사채를 마이너스하는 성격의 계정 과목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에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자, 이 부분이 지금 옳지 않은 부분이죠. 나머지 1, 2, 3번은 전부 다 올바른 표현인데 문제 한번 보면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더 크다면 즉 내 거 가져가면 우리 회사 사채 가져가면 이자율이 10%인데 시장 이자율이 더 비싸요. 그럼 사람들이 내 거를 안 사갈 테니까 내 거는 더 싸게 발행, 즉 할인 발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채에 대해서는 사채 발행과 관련된 그리고 사채 발행비가 포함된 발행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부채는 비유동 부채는 충당부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충당부채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 정확한 금액이나 발생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채라고 하는 게 뭔가 돈을 갚아야 될 의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또는 언제 갚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용이나 그러니까 나가긴 나갈 건데 언제 얼마가 나갈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비용이나 손실을 대비해 미리 설정해둔 부채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충당부채라고 하는 부채로 장부에 적게 된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그렇게 설정을 하냐? 첫 번째,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금액이 얼마인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충당부채가 있고 우발부채가 있는데 여기에서 돈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에만 충당부채로 인식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재무상태표에 충당부채라고 하는 부채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을 때 충당부채라고 하는 장부의 부채 계정 과목 부채 계정 과목으로 써놓는구나. 그럼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는데 관련된 개념 한번 보고 해당하는 계정 과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 우리 교재 178페이지 14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충당부채를 부채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자, 여기에서 우발부채도 충당부채에 포함된다라는 말이 틀렸어요. 우발부채는 우발부채 별도입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우발부채는 주석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주석으로 별도로 쓰지 재무상태표에 따로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의 부채, 비유동 부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충당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퇴직금이라고 하는 건 직원들이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이죠. 그런데 이제 퇴직급여 제도가 우리 퇴직금 제도가 있고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 퇴직금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가 노후 보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 근로하는 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 퇴직금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회사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를 우리가 퇴직금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래 일을 하게 되면 그 퇴직금이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이 쌓여서 내 퇴직금으로 나중에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는 뭐냐?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의 사회적립, 그러니까 회사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에 그걸 적립을 하는 거예요. 퇴직금 제도는 너 그래, 너 한 달에 300 받고 1년 일했어? 그럼 1년째 일할 때 너 300만 원 퇴직금으로 적립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회사가 돈을 꺼내가지고 창고에 너 퇴직금하고 이렇게 넣어놨을까요? 그렇지 않죠. 법적으로 줘야 되긴 하지만 실제로 현금을 그렇게 빼서 넣어놓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이 퇴사를 했을 때에도 이 장부상에는 적혀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야, 그거 회사 안에서만 관리하지 말고 밖으로 빼가지고 좀 관리해 라고 해서 생긴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가 퇴직금을 이제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에 맡겨요. 이건 아예 돈을 빼놓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안 주게 될 확률이 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회에 적립을 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이제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확정급여형, 영어로는 DB형이 있고, 두 번째가 확정기여형, DC형이 있어요. 자, 이 외부에서 금융기관에 적립을 해놓고 이제 운용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보시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확정급여형, 급여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 회사가 너의 급여, 우리 직원의 퇴직급여를 확정 지어줄게. 즉,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회사한테 있는 겁니다. 즉, 이 회사가 이 직원의 퇴직금을 쌓아주고, 그리고 그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굴려서 뭔가 이득이 나겠죠? 그럼 그건 책임은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돈 다 회사 거예요. 직원은 퇴사할 때 딱 그 금액만 맞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우리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운용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요. 회사는 외부에 있는 기관에 돈 넣어주면 그냥 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임이 기업에 있는 이 확정급여형이 회계 처리가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되는데,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퇴직금 제도 같은 경우는 퇴직자가 있으면 회사에서 너 퇴사한다고? 그럼 이때까지 쌓인 퇴직금 얼마야?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는 제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는 회사가 이제 외부에 있는 이런 어떠한 금융기관에 돈을 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돈을 굴리겠죠. 굴리고 나서 어떤 수익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질 수도 있고 직원이 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퇴사를 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를 퇴직연금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먼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퇴직금 제도. 자, 퇴직금 제도는 이제 우리 충당부채라고 하는 개념을 아까 배웠었죠? 우리 직원들이 언젠가는 퇴사를 다 할 거예요. 그죠? 100년, 1000년 다닐 수는 없겠죠? 언젠가는 퇴사를 할 건데, 돈을 주긴 줘야 되는데, 언제 주지? 또는 이제 얼마를 주지? 이런 게 아직 퇴사를 해봐야 확정이 되겠죠. 그런데 미리 예상을 하는 거죠. 자, 올해 기말에 우리 회사 직원들이 몇 명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다 퇴사한다고 지금 하면 우리 회사에서 얼마 정도 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해당하는 그 금액을 장부에 전 직원이 퇴사하면 얼마 줘야 돼? 이렇게 적어 놓는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실 건데, 자, 보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모든 사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예상액, 이 금액을 회계어로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합니다. 추정해서 계산을 해본 금액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퇴직금 추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을 해서 장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는 비유동 부채로 장부에 적어 놓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계정 과목을 보면 이 회사는 퇴사하면 한 이 정도 나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구나, 이렇게 설정을 해놨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서 회계 처리로 보면 차변의 퇴직급여, 그리고 800번대 또는 500번대 이렇게 비용 계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되고,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는
부채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데 설정을 하는 금액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말 그대로 부채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계속해서 2월이 넘어가게 돼요. 남아있는 잔액은.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액, 추가 설정액은 내가 다 퇴사를 하면 줘야 될 것 같은 금액, 계산한 금액, 퇴직금 추계액에서 설정하기 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이 있다면 이 금액을 뺀 금액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퇴직급여를 지급했을 때는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해 놓은 거 우리 부채 이제 지급해 버렸으니까 얘를 차변에 써서 이렇게 감소를 시켜주고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 생각보다 더 많이 퇴사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비용으로 처리해주고 대변에는 현금 주면 현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고 여기에서 퇴직금 지급하면서 회사 입장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이 있다면 예수금이라고 이렇게 부채로 회계 처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읽어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있으면 먼저 차감을 하고 잔액이 없거나 초과하면 퇴직급여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14번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단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결산 시 회계 처리하시오. 자, 이렇게 퇴직금 우리가 퇴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퇴직금이 얼마 나갈지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는 건 언제 한다? 기말에 하게 됩니다. 결산 분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말에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회계 처리를 한번 해 보면 지금 보시면 자, 영업부가 있고 제조부가 있죠. 영업부는 500번대. 자, 800번대죠. 800번대. 그리고 제조부가 500번대죠. 퇴직급여 비용 설정하실 때 해당하는 코드 번호 주의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설정 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각각 얼마예요? 500만 원이 있고 1000만 원이 있죠.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액이 남아있는 금액인 거예요. 그런데 기말 현재, 자, 기말이 됐는데 퇴직급여 추계액 전 직원이 퇴사한다고 할 때 이 정도는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금액이 지금 1000만 원 그리고 1200만 원이 있죠. 그런데 잔액이 둘 다 부족하죠. 그러면 추가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얼마만큼? 지금 영업부는 플러스 500만 원이죠. 플러스 500만큼. 그리고 제조부는 플러스 200만큼 추가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금액을 계산한 다음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차변에 퇴직급여 영업부 먼저 800번대에 구분해 볼게요. 자, 퇴직급여 영업부는 지금 얼마가 부족했어요? 500만 원이 부족했죠? 자, 500만 원. 그리고 퇴직급여 500번대의 금액은 얼마 부족했어요? 200만 원. 이렇게 각각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 주신 다음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충 이렇게 부채로 합한 금액 700만 원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말에 그래서 퇴직금 추계액이 이만큼 돼 있는데 우리는 이 금액에 딱 맞춰서 잔액 부족한 금액만큼을 플러스 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15번 볼게요. 영업부 직원이 퇴직하여 이번에는 퇴직금 추계액 관련해서 설정하는 게 아니고 진짜 퇴사를 한 거죠. 퇴직하여 퇴직금 1200만 원에서 원천징수세액 100만 원을 차감한 후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단 퇴직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만 설정을 하고 해당 잔액은 1000만 원이 있다. 자, 그럼 퇴사했다고 하면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해 놓은 걸 먼저 상계처리 없애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1200만 원을 지급했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000만 원밖에 없네요. 그럼 일단 여기 위에다 적어볼게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차변에 써서 감소를 시켜주고 얼마? 잔액 있는 것만큼 1000만 원.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뭘로 처리해야 된다? 퇴직급여 비용 처리로 해야 한다. 근데 비용 처리가 500번대, 800번대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영업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해주셔야 하고 여기에서 부족한 금액 2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 대변 같은 경우는 우리 그냥 돈 줬으면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원천징수한 금액이 100만 원이 있죠. 자, 예수금 이렇게 쓰고 나머지 금액 1100만 원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기말에
퇴직급여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회계 처리 플러스 그리고 퇴직급여 지급했을 때 하는 회계 처리 이렇게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퇴직금 제도 말고 우리 퇴직연금 제도 관련해서 회계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아까 핵심적인 내용만 봤었는데 확정급여형이 있고 그리고 확정기여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을 먼저 보면 확정급여형이 책임을 회사가 져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회계 처리가 복잡해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우리가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 회사가 책임을 가지고 이 직원한테 퇴직했을 때 금액을 딱 정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회사가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에 돈을 납부를 하겠죠. 그럼 납부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돈을 굴려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에 대한 책임은 다 회사가 지는 거예요. 만약에 플러스가 됐다. 만약에 플러스 100만 원을 넣었는데 플러스 10만 원이 됐다. 그럼 이 플러스 10만 원은 회사 거. 그리고 직원한테는 100만 원만 주는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 1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10만 원에 대한 부담은 회사 거. 그래도 직원은 무조건 100만 원 맞춰줘야 된다. 즉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딱 정해져 있고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정해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운용 수익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책임지는 제도를 확정급여형, 너의 급여를 딱 확정 정해줄게.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제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럼 내가 회사 입장에서 회사 책임이 있으니까 이 넣은 돈에 대해서 넣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회계 처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외부에 있는 기관에 납입을 했을 때 돈을 냈을 때죠. 이때는 돈 냈으면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등 이렇게 쓰시면 되고 차변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인데 이 개정 과목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가 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재무상태표의 부채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회사에서 전 직원이 퇴사할 때 줘야 될 거라고 예상하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금 추계액이 100만 원이라 1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에 맡긴 금액, 즉 DB형으로 외부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이 60만 원이야. 이렇게 이해되셨죠? 아, 100만 원 설정했는데 그중에 60만 원은 외부에서 관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표시 내용 한번 읽어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감소하겠죠. 해당하는 부분은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해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할 줄 알면 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 16번 영업관리직 사원에 대한 확정급여형 너의 급여를 확정 지어줄게. 회사 책임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당월분 퇴직연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자, 그럼 보통예금에서 돈 나갔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뭐라고 쓴다? 퇴직연금 운용 자산 1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된다. 회계 처리 자체는 어렵지 않죠. 용어가 생소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융기관, 외부 금융기관에서 돈을 굴리다가 이제 회사 돈이 발생을 했어요. 뭔가 이득, 운용 수익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 다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증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수익 또는 이자 수익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신한은행으로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 10,000원이 발생했다고 통보받았다. 그럼 오케이 증가했네. 그러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금액은 10,000원, 10,000원이죠.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또는 퇴직연금 운용수익 10,000원 이렇게 쓰면 된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기말이 됐어요. 기말이 되면 우리 회사 다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모든 사원이 퇴사할 것 같으면 지금 얼마를 줘야 되지? 라고 하는 퇴직금 예상액, 퇴직금 추계액을 예상을 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 차변의 퇴직급여 또는 차변의 퇴직급여 그리고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주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읽어보면 DB형은 퇴직연금 금액을 납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더라도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았죠. 계속 끝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 직원이 퇴사할 때 돈을 맞춰서 줘야 되잖아요. 그죠?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추계액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그리고 퇴직연금 납부액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귀찮죠? 자, 그래서 실제로 퇴직했을 때는 어떠한 회계 처리로 진행을 해야 하냐? 자, 볼게요. 실제로 DB형 퇴직연금 가입 회사에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는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쌓아놓은 거를 감소를 시켜줬었죠?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쓰고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부족하다고 하면 퇴직급여 이렇게 쓰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같이 감소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자, 분기 한번 해볼게요. 영업부 직원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은 200만 원이다. 그리고 당사는 모든 직원에 대한 전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은 1,000만 원이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150만 원이다. 자, 그럼 일단 퇴직금 지급한 거 200만 원인데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여기다 200만 원을 쓰려고 하고 보니 대충 잔액이 150밖에 없네? 그러면 1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부족한 금액 50만 원은 뭐라고 쓴다? 그렇죠. 퇴직급여. 영업부니까 800번대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뭐라고 쓴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모두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 아니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감소시켜준다. 이렇게 금액은 200만 원.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확정급여, 즉 DB형 퇴직연금 관련된 회계 처리였고 확정기여형은 굉장히 쉬워요. 왜? 우리 회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자, 돈만 넣으면 끝나요. 돈 넣고 여기에서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다 회사 거, 다 직원 거예요. 직원 거.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다. 다 직원 책임이에요. 그럼 회계는 회사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어떻게 되냐? 외부 금융기관에 납부했다? 차변의 퇴직급여?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 한번 해보면 제조공장 직원들의 퇴직금을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확정기여형 넣는 돈만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당월분 퇴직연금 850만 원을 당사 보통연금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라고 하면 우리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된다? 차변의 퇴직급여. 끝.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퇴직급여 대신 제조공장이면 500건대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8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850만 원. 그리고 이 납부한 거에 대한 추가적인 회계 처리는 없습니다. 그냥 비용 처리하고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참고사항 여기 부분 보시면 확정기여형이냐 확정급여형이냐에 따라 운용 책임이 급여형은 기업에게 책임이 있고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확정기여형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이러한 연금 제도는 돈 내면 끝이기 때문에 차변의 퇴직급여 끝. 하지만 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말을 설정할 때, 납부할 때, 운용수익이 발생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와 같은 회계 처리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핵심만 본다면 납부할 때 회계 처리 보시면 돼요. 납부할 때.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자, 확정기여형으로 납부했다고? 퇴직급여. 확정급여형으로 납부했다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180페이지에 나와 있는 17번 이론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결산정리 사항이다. X 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퇴직급여는 얼마인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하는 T계정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 부채이기 때문에 증가하면 대변, 감소하면 차변입니다. 자, 그럼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작년에 있다 넘어온 게 200만 원, 그리고 감소한 게 100만 원이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설정을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200에서 100만 원 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X1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얼마다? 400이다. 우리는 400만 원만큼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되도록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100만 원 있는데 400으로 맞출 거면 플러스 300만 원 하면 되겠죠. 그래서 300만 원 추가로 설정해야 되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 다음 회계 처리는 차변에 퇴직급여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3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고가 되는 금액은 400만 원이겠죠. 그래서 답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보고가 되는 금액은 400, 추가로 설정하는 퇴직급여 금액은 300.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볼게요. 자, 18번 같은 경우는 다음 내용을 수정분기하는 경우 적절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죠.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임직원 퇴직금과 관련하여 외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 원을 예치하면서 회계 담당자가 뭘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즉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퇴직연금이다라고 회계 처리를 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뭘로 하고 있다? 확정기여형으로 하고 있다. 자, 납입할 때 회계 처리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죠? 납입할 때 확정기여형은 뭐예요? 차변의 퇴직급여. 현금으로 냈으면 차변의 퇴직급여. 자, 확정기여형, DC형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그런데 확정급여형,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확정급여형일 때는 뭐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현금. 똑같이 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확정기여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잘못 회계 처리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올바르게 회계 처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정 분기를 해야 되냐? 일단 퇴직연금 운용자산 차변에 있으면 안 되겠죠. 얘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면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써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없애주고 올바른 계정 과목인 퇴직급여를 차변에 써서 증가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올바른 분계만 장부에 남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수정 분계는 3번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3번의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비유동 부채의 이론과 그리고 분계, 그 다음에 각종 문제들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비유동 부채의 실무 핵심 기출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에서 회사 코드 8000번 뽀송테크로 들어가 주시고 일반 전표 입력에 5월 26일부터 입력 한번 해볼게요. 1번 운영자금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사채라고 하는 부채를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즉 대변의 사채 이렇게 적어주시고 사채로 적어야 하는 금액은 액면가액이었었죠. 액면가액 1000만 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채를 발행하면서 받은 금액, 즉 발행가액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하니 차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발행가액은 950만 원이죠. 그러면 보통예금의 9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100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하면서 950만 받았기 때문에 이 50만 원의 차액만큼은 사채를 싸게 발행하면서 생긴 금액의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 자금 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프로그램에 입력해보면 대변의 사채 금액은 1000,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950, 그리고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5월 27일이죠. 날짜 변경하고 두 번째 문제도 사채를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사채를 발행했으니 대변의 사채 먼저 적어줄게요. 사채라고 적어야 하는 금액은 액면금액이었었죠. 액면금액 2천만 원이네요. 그럼 2천만 원 차변에는 발행해주고 받은 금액, 즉 발행가액을 적으시면 되는데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으니 보통예금 금액은 2,20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금액의 차이 이번에는 2천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하면서 2,200만 원 더 많은 금액을 받았죠.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사채 할증 발행 자금. 대변의 사채 할증 발행 자금 금액은 2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입력해보면 대변의 사채 금액은 2천,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2,200 그리고 대변의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신한은행으로부터 5년 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면 차입했을 땐 차입금인데 5년 후 상환 조건이면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대변의 장기 차입금 거래처 신한은행 1억 차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날짜 28일로 변경하고 입력해보면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1억 대변의 장기 차입금 거래처 신한은행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5월 29일 날짜 먼저 변경해 주시고요. 일본 호카이 상사로부터 40만 엔을 2년 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 대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예입하였다 라고 합니다. 먼저 돈을 빌렸으니 차입금인데 2년 후 상환 조건이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장기 차입금 대변에 적어주고 일본 호카이 상사 그리고 차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 보통예금인데 여기에서 금액을 한국 돈 즉 원화로 계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빌리는 날짜 기준의 환율이 100엔당 1,100원이죠. 그러면 1엔당 11원이니 40만 엔 곱하기 11 계산해보면 40만 곱하기 11 440만 원이죠. 금액을 440만 원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차변의 보통예금 440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 거래처 호카이 상사 호카이가 아니라 훗카이네요. 훗카이 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5월 30일 날짜 변경할게요.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에 대한 원금 2천만 원과 이자 3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원금과 이자를 갚은 상황이죠. 장기 차입금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차변의 장기 차입금 기업은행 2천만 원 그리고 이자 비용 발생했으니 차변의 이자 비용 3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차변의 장기 차입금 거래처 기업은행 금액은 2천만 원 차변의 이자 비용 금액은 3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5월 31일 날짜 변경할게요. 감자마트에 사무실을 임대하였는데 임대보증금 3천만 원 중 300만 원만 감자마트 발행 당좌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월말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임대는 빌려준 거죠. 그래서 감자마트의 사무실을 빌려주고 우리가 보증금을 받았을 때는 임대보증금이 발생, 즉 대변에 임대보증금 부채 발생으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감자마트 3천만 원. 그런데 해당하는 금액을 300만 당좌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받았다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차변에 현금 300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한 외상의 개념인데 임대보증금을 외상으로 나중에 받기로 했다고 하면 미수금이라고 작성해 주셔야 되겠죠. 미수금 감자마트 입력해보면 대변의 임대보증금 거래처는 감자마트 금액은 3천 차변에는 현금 금액은 300 나머지는 미수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1일 날짜 변경할게요. 6월 1일 감자마트의 임대료를 받지 못해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495만 원을 임대보증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감자마트의 임대보증금 계정 잔액은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월세를 받지 못해서 보증금과 상계 처리한 상황이죠. 그러면 미수금으로 이렇게 차변에 처리해 놓은 금액 495만 원을 임대보증금과 상계 처리한 거니 미수금도 감소시키고 임대보증금도 감소시키면 되겠네요. 차변의 임대보증금 감자마트 금액은 495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미수금 감자마트 49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보면 차변의 임대보증금 거래처 감자마트 금액은 495만 원 대변에는 미수금 감자마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6월 2일 날짜 변경할게요. 영업부서 직원 이평세가 퇴직하여 퇴직금 1,450만 원에서 원천징수세액 135만 원을 차감한 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단 퇴직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계정 잔액은 1,100만 원이다. 우리 회사 직원이 퇴사해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게 되었을 때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에 설정해 놓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상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부족분이 있다면 퇴직급여 이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퇴직금 총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고 하니 대변의 보통예금 1,450만 원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된 금액을 보니 1,100만 원인데 금액이 좀 부족하죠. 그러면 일단 먼저 있는 금액부터 상계 처리해주기 위해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100만 원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 나머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여기서 영업부서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를 주셔야 되겠네요.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보면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액은 1100, 그리고 퇴직급여 금액은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를 주시고 금액은 350이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3일 날짜 변경할게요. 이번에는 제조부 소속의 신상용 대리가 퇴직으로 퇴직금 900만 원 중 소득세 23만 원 등을 원천 징수한 후 타인 지급액을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퇴직 직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없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일단 지급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900 중 900을 다 준 게 아니라 23만 원을 원천 징수했죠. 이렇게 회사에서 원천 징수한 금액은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써놔 주셔야 되겠죠. 23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먼저 쓰고 퇴직급여로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없으니 전액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 처리로 해주시고 제조부기 때문에 제조원가 500번대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900만 원. 분계 입력해보면 차변의 퇴직급여 508번으로 입력해 주시고 900, 대변에는 예수금, 금액은 23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6월 4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당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10월분 퇴직연금 1,400만 원, 영업부 600, 제조부 80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퇴직연금 가입 시 확정 기여형이 있고 확정 급여형이 있는데 확정 기여형은 이렇게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납입할 때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확정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지금은 퇴직급여이니 차변의 퇴직급여, 영업부 직원은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죠. 600만 원. 그리고 퇴직급여, 제조부 직원은 제조원가 500번대 계정 과목으로 80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대변에 보통예금 납입했다고 하니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의 퇴직급여 800번대의 금액은 600 그리고 차변의 퇴직급여 508번에 80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6월 5일 날짜 바꿔볼게요. 여기서는 생산부 직원에 대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8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이게는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800, 확정 기여형이기 때문에 퇴직급여겠죠. 퇴직급여. 그리고 생산부 직원이니 제조원가 500번대가 되겠네요. 그런데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는 별도로 적어주셔야겠죠. 확정 기여형에 관련된 운용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 써주시면 되고 이 비용 계정 과목은 생산부 직원 관련이기 때문에 제조원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50만 원 입력해보면 대변의 보통예금 800, 차변의 수수료 비용 500번대 50 그리고 차변의 퇴직급여 500번대 75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6월 6일 회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8월분 퇴직연금 1,352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확정 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 자산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네요. 회계 처리해보면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금액은 1,352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6월 7일 영업부 임직원의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제일금융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9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 중 10만 원은 운용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의 보통예금 950 확정급여형 DB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별도로 발생한 운용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수수료 비용, 차변의 비용 발생 영업부이기 때문에 800번대 판관비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대변의 보통예금 950만 원 차변에는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 831번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6월 8일 영업부 직원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은 880만 원이다. 당사 모든 직원에 대한 전액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은 5,200만 원이다. 단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연금 충당부채는 설정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면서 퇴직자가 발생해서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써놨던 이 금액을 대변에 써서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금액은 880만 원. 그리고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된 금액부터 차변에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금액이 없다고 하니 퇴직급여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퇴직급여 영업부직원이니 800번대 판관비로 써주셔야 되겠죠. 입력해보면 차변에 퇴직급여 806번 금액은 880만 원.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88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6월 9일 영업부서의 사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 500만 원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하였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잔액은 얼마인지 안 알려줬지만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소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으니 아까와 같이 확정급여형일 때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써져 있는 거 감소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 그리고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감소시켜주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입력해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액은 500 대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6월 10일 날짜 변경할게요. 하나은행으로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 30만 원이 발생하였음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확정급여형에 대한 운용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 과목을 증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수익 또는 이자수익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대변에 이자수익이라고 쓸게요. 입력해보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금액은 30, 대변에 이자수익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부채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관련 이론과 실무 내용 배워보셨는데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